김용민 브리핑. 김용민 브리핑. 이 시간은 지난 8월부터 방송된 최동석 칼럼의 종합편을 총 4회에 걸쳐서 나누어 보내드립니다. 이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지난해 8월 27일, 9월 3일, 10일, 24일, 10월 1일 방송을 담았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 학교 지도를 하기 위해 교문 밖으로 나갔다가 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 상점들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비교육적이거나 비위생적인 물건들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학교 주변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하교 지도 후에 조금 늦게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길어봐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그날 학년 주임 선생님은 저를 불러 하교 지도 후에는 곧바로 돌아와야지 학교 밖으로 무단 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개통을 밟아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허락을 받는다는 말은 외출하려면 외출계라는 양식에다가 사유를 적은 후 주임교사, 교감, 교장에 이르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 교육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사전에 학습 지도안을 작성해서 개통을 밟아 일주일 단위로 미리 결재를 받아야 했고 그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교사는 이렇게 주어진 교재에 맞춰 학습 지도안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계였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교육적 상식에 따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동료 교사들과 더 나은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배와 통제 또는 명령과 복종의 형태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론이었을 뿐 교육계는 오직 지배와 통제의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일제 군국주의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교직을 떠나 한국은행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땠을까요? 교직과 비교하면 일하는 내용은 달랐지만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은 계통을 따라 윗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윗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여기서 계통을 따른다는 말은 상관과 그 상관의 상관, 다시 그 상관의 상관의 상관으로 이어지는 결제 라인을 뜻합니다. 다른 개인 기업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윗사람의 결제가 떨어지기 전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더욱 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 억압과 착취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은행 직원 신분으로 소독연방은행에 몇 달간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외 연수라는 것이 그 나라의 문물을 결문하는 것이지요. 그때가 1986년이었으니까 전두환 군사 독재가 막바지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남대문과 소공동 일대는 늘 최루가스로 뒤범벅이 됐고 퇴근길에는 부서진 보도블록들이 밟혔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몇 달간 소독,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여러 국가들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천연 자원이 혜택이 없는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연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해외 연수 기회를 통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식은 우리가 하는 품위서를 써서 계통을 따라 일일이 보고하거나 결제를 받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권합니다. 여행을 하면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와 문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에는 품위서나 결제라는 용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독일인들은 중요한 사항일수록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결정합니다. 아랫사람이 검토하여 대안까지 만들어서 계통을 밟아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결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늘 결정이 늦어집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빨리빨리가 생활화된 우리에게는 정말 우라통이 터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가 되면 그 합의안은 강력한 실행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거치지 않고 결제 라인을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이 저항에 부딪히면 그런 결정은 실행력을 갖지 못합니다. 최근 사드 배치 사태를 보십시오. 박근혜, 김종인, 안철수, 주요 정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동안 행태를 보십시오. 조직 내에서 권력의 정점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권력으로 윽박지릅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마구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것이 우리 현대사의 불행이자 비극입니다. 이렇게 독일인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과 한국인의 조직 운영 방식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식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계급 구조에 의해 철저한 지배와 통제로 이루어지며 아랫사람이 일한 것을 윗사람이 가로채는 방식인데 반해 독일식은 경영이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몇 달간의 소독연방은행 연수를 마치고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품위제도에 의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제를 연구한 논문이나 문헌은 없었습니다. 행정학 교과서에 품위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실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었고 품위제도의 유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위제도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것이었는지 아니라면 이렇게 불합리한 지배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 사회에 굳어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품위제도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은 즉 조직의 맨 아랫사람이 기한 문서라는 품위서를 작성하여 계통에 따라 윗사람에게 의사결정을 계속 떠넘기는 방식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때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품위제도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조선시대 의사결정 방식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왕과 대신들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품위제도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일본 학자들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9세기에 품위서라는 문서가 최초로 등장하지만 이런 관행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지금의 동경에다 막부를 세웠습니다. 당시 권위주의적인 막부 시대의 엄중한 계급 질서가 일본식 의사결정 제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품위서라는 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윗사람에게 어찌하오리까 하고 물어서 윗사람의 의중에 부합하도록 문서를 꾸며 결제를 받아야 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지배와 통제의 계급적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식 군국주의 체제에 잘 들어맞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위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불합리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위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품위제도라는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조직 내의 계급적 위계질서를 공고히 해주는 품위제도를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비지배적 자유의 세계, 즉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자율성이 가져다주는 생산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품위제도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에서는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의 아래에서 위로 승진하는 것이 직장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학교든 정부든 일반 회사든 모두들 승진하는 일에 목을 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서독연방은행 연수 중 놀란 것은 연방은행 직원들은 승진하는 일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 승진하기 위해 극심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어렵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승진에 목을 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승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윗사람으로부터 지배와 통제, 억압과 착취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승진하지 않아도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조직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적게 일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때로는 예의도 없고 무질서하고 게으른 것 같은데 매우 합리적인 질서가 조직 내면에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신비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독일인들에 비해 1년에 700 내지 800시간가량 더 일합니다. 우리가 1년에 대략 4, 5개월 정도 더 일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잘 살기 위해 그렇게 많이 일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런 원인은 더 적게 일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 자본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서로 치열하게 경쟁시켜야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인간과 조직과 세계에 대하여 저급하고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과는 달리 한국식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는 위로 올라갈수록 부하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보상과 특혜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에 더 공고한 계급 질서를 만듭니다. 조직 피라미드의 정점을 차지하게 되면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점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출세 경쟁을 하기 위해 다양한 아첨의 기술과 충성심을 드러내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출세 경쟁, 아첨 경쟁,
충성심 경쟁이 심한 사회로 변질된 데에는 품위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곧 평가의 최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청와대를 보십시오. 그 속에는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공정한 직무 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첨과 충성심 경쟁만 있습니다. 그 충성 경쟁에서 도태되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떤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도 멍청하고 등신 같은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국회에 불려나와 한번 창피를 당하면 자신들의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절대 권력자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토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토론 자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아첨과 충성의 기술자들이 되어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앞에 드러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비참한 조직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현상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과 조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체적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대안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진실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이런 조직 현상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나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씨발,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품위제도는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행정체계를 확립하면서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이 아니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품위제도로 인해 군국주의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지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의 관행이 정착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품위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만 몇 가지 개념들만 잘 파악하고 이 고비만 넘기면 박근혜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 시대의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결정은 조직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결정과 조직 구조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품위제도입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통합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행위가 필요한 결정을 조직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결정,
즉 조직적 결정은 대부분 타인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적 결정은 조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직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직이란 무엇인가? 조직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의 협력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가정과 같은 조직을 염두에 두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행 KTX에 탄 승객들은 조직일까요? 부산까지 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승객들의 집단을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조직의 정의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의 협력체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첫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협동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조직폭력배들의 집단은 어떻습니까? 조폭은 구성원들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 목표를 향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정의상 조직폭력배들의 집단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조직의 쓴맛을 본다는 말을 합니다. 구성원들이 조직의 쓴맛을 본다면 그 조직은 선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 악한 조직이고 어떤 조직이 선한 조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합의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합의가 필요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이 벌어져야 합니다. 원활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상하 간의 계급적 질서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수평 구조의 자율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조직 내의 계급장이 무력화된 상태라야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폭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토론은 없고 보스의 일방적인 지배와 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에 이르도록 설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선한 조직과 악한 조직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든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가정이든 조폭이든 조직은 사회적으로 선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피아 조직을 그린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 조폭도 때로는 선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정부도 악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 정부가 그렇고 히틀러의 나치 정부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조직에는 권력을 가진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자주 악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어버이연합 같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히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은 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부장적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면 가정도 아주 나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 조직이 악한 조직이 된다기보다는 그 조직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악한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 폭력배들의 집단이 악한 조직이 되는 이유는 폭력배들 때문이 아니라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악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악한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그 조직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선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위제도는 아랫사람이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위로 떠넘기면서 윗사람의 지배체계를 공고히 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입니다. 봉건시대에 생성된 이 품위제도는 제국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확고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품위제도 하에 있으면 그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군국주의적인 조직 문화에 함몰되어 조직 전체를 악하게 만듭니다. 품위제도는 조직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조직의 선악을 분별하는 시금석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합의 없는 조직적 결정은 악한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합의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죠. 지금까지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결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봅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와 같은 과거 독재 정부는 차치하고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어떻습니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간첩 조작 사건,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사건, 세월호 사건, 교과서 국정화 사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요즘 겪고 있죠. 우병우 민정수석의 스캔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안건들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증거 문서들을 만들지 않았거나 있는 것조차도 감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폭들의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즘 동네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일이 휴대폰으로 문자와 사진을 부모들에게 보내줍니다. 이 위대한 SNS 시대에 어린이집도 이렇게 매우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운영 행태를 보십시오. 동네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여러 부모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합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실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권력을 가진 상층부 몇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여 하부 조직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행동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히틀러의 나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의 정부 운영 방식은 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개명한 21세기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제국주의적이고도 군국주의적인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품위제도 때문입니다. 품위제도 하에 있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구태의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의사결정 방식인 품위제도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윗사람의 명령에 따라 구성원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품위제도는 윗사람에게는 아첨과 충성심을 보이면서 아랫사람에게는 위세를 부리며 억압과 착취를 가능케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완장찬 중간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장을 차지 못한 이들도 상층부의 권력자들에게 빌부터 먹을 수 있는 완장찬 사람들을 부러워하게끔 사회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감정도 사라지고 양심도 사라지고 영혼의 능력도 마비되었습니다. 똑똑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품위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청와대의 구조를 바꾸고 비리에 연루된 환관 내시들을 내쫓는다고 해서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을 분산하는 의원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서 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있을 때 과연 광명한 세상을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군국주의적인 습속을 강화시키는 품위제도의 폐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전 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시대의 습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품위제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점과 이로 인해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의 근원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정부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조폭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성은커녕 그런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처벌하면 우리 사회가 과연 맑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도 또 그 짓을 반복할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부패한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 품위제도가 있습니다. 품위제도는 제도라는 이름 때문에 보상제도나 평가제도나 승진제도와 같은 어떤 규정체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품위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제도가 아니라 문화로 굳어진 어떤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문화로 정착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면 할수록 역할이 커지고 권한은 많아지고 그에 따른 특혜와 특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선학교 교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장에게 주어지는 급여, 권한, 특혜는 사실상 일선 교사들에 비해 과도할 정도지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장들은 실무를 하지 않고 교육계와 교육청의 조직 정치에 관심을 쏟습니다. 유학 중에 우리 아이들이 독일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독일 교육 시스템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행정 업무를 하지 않고 수업만 하면 됩니다. 교장은 수업도 일부 하지만 온갖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별도로 교장이 훈육해야 합니다. 학교에 벌어지는 행사는 교장이 직접 주관합니다. 나아가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장은 더 큰 역할을 맡은 사람이니까요.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유럽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서로 교장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은 늘 골머리를 앓습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조직의 특징입니다. 역할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일을, 더 어려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육계가 왜 뒤집어져야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세월호 사건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 특위 활동을 정부가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관여했던 일선 해경이나 말단 공무원들 그리고 선원들 중에는 사태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해경, 국정원, 해수부, 청와대, 검찰, 사법부 등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것은 거대한 정치 게임이 되었습니다. 공직자들은 이 게임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지배와 통제,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문화 때문입니다. 이제는 권력자에 의한 일방적인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의 정신적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기저에는 제국주의 문화가 깔려있고 품위제도가 그것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왜 뒤집어져야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가라타니 고지는 제국의 특성을 묘사하면서 공포에 의해 강요된 계약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품위제도는 제국주의를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이자 공포에 의해 강요된 심리적 계약입니다. 공직자들이 왜 공포를 느낄까요? 철저한 위계 질서 속에서 잘못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위세와 권력을 한순간에 빼앗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무력감에 내팽개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보편적 복지가 거의 없는 사회에서 경제적 쿠션이 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국주의적 조폭 문화에 빠지면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을 말했다가는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전에 진실을 말했던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학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이 강요되는 제국주의 사회에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국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왕조의 군주제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독재 권력의 엄혹한 지배하에서 살아온 경험밖에 없습니다. 민주화를 외쳐왔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진보 진영에서도 민주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론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화된 사회란 역할이 큰 자리에 앉을수록 특권이나 특혜가 없으면서도 더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는 사회를 말합니다. 역할이 클수록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서로 적대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와 대안을 직접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역할이 큰 사람들은 이런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무거운 역할과 책임을 품위제도에서처럼 아랫사람들에게 시켜서 그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클수록 업무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철학적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동료들로부터 그 자리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암묵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야 역할이 큰 자리에 도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공사판에 십장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동네 아파트 부녀회장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민주화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민주적인 사회가 된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칼럼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구성원들의 협동체를 조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조직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직을 지배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헤게모니를 장악한 권력자가 조직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 제국주의 시대에도 히틀러는 국민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이념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기업 조직은 대주주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기업의 구성원들도 이윤 추구의 자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조직이 통치자의 개인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아주 무서운 정부가 생겨났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런 조직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 시대의 경험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국주의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직 인식이 중요해집니다. 조직을 구원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생겨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위협적인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구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조직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류는 이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고 이것이 곧 인류 문명이 되었습니다.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을 위협으로부터 구원해주는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조직을 운영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을 학교에서부터 배웁니다. 학생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태도와 행동을 학습합니다. 조직론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유럽의 역사는 조직 설계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여러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어떻게 디자인해야만 인간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던 역사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이런 조직론적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막스 베버와 같은 철학자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지배한 공맹사상에는 이런 조직론적 관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개인의 품성을 훌륭하게 닦은 사람이 조직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닥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과연 훌륭한 인성을 갖게 되었나요? 헬조선은 최근에 나온 용어지만 우리 민중은 임진왜란 당시부터 이미 헬조선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가 되자 다시 엉뚱한 기술을 익히도록 닥달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기술, 돈 버는 기술, 성공하는 기술을 익혀서 서로 경쟁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은 민중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배층이 된 사람들은 자본과 권력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잡한 자기개발 이데올로기는 민중들에게만 강요합니다. 개인적인 인성론만 있고 조직론이 없는 사회는 이렇게 헬조선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지배자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조직인식입니다. 이 때문에 온 국민은 불합리한 제국주의적인 조직 문화에 갇혀버렸고 속절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직 운영 메커니즘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인들은 어떻게 해서 제국주의적인 조직 인식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자율 조직으로 변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조직이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인들은 권력자가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구성원들을 착취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조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조직론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는 데에는 독일의 역사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역사에는 큰 잘못을 저지른 치욕의 역사와 함께 그것을 철저히 반성하는 성찰의 역사가 교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A 과정에서 저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이 칼럼을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칸트와 헤이겔 같은 위대한 철학자를, 바흐나 베토벤과 같은 훌륭한 음악가를, 괴테와 같은 대문호를 배출한 나라에서 어떻게 홀로코스트와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이란 매우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으며 인간의 윤리적 삶은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언제라도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도, 문학도, 예술도, 종교도 인간의 도덕성을 고양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시 동안 단기적으로는 고양될 수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인류는 그토록 오랫동안 공자와 붓다와 예수의 가르침으로 무장해 왔지만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이 나아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종교가 전쟁과 부패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각종 종교의 소위 성직자들의 비리와 부패상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 언제 도덕적인 상태로 바뀌고 이것이 지속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도덕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동이 일어나도록 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인간은 생명체 중에서 주변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적응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격 수양을 통해 도덕적 성품을 기르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환경 조건과 올바른 환경 조건을 구성하는 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잿더미 속에서 독일인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에 처한 독일에게 전승국들은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재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가혹한 처벌의 후유증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최전방에서 막아야 했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원조에 힘입어 경제 부흥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나치 시대에 그렇게 잔혹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 후에 그들이 아주 평화주의자로 아주 도덕적인 국민으로 돌변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채 누가 감히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환경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도덕성도 그래서 조직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전순국들은 전쟁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나치 정부에 부역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전범들과 그 추종자들을 재판에 회부했고 경중에 따라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의 변명과 변호인들의 변론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다시 말하면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그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느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들이 정부를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런 국가 조직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정부의 방침과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인류 역사에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전통은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후 인류는 통치자의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에 체포된 전쟁 범죄자가 여권을 위조해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가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1960년 이스라엘 정보부는 그를 체포해서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같은 독일인인 세르바티우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세르바티우스는 이미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아히만은 단지 국가의 명령에 복종했고 그것은 미덕이었다. 그의 미덕이 나치 제국의 지도자들에 의해 오용되었을 뿐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아히만 자신도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사람들은 나에게 책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 되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총통의 명령이 명시적으로 내려진 이후에 벌어진 행동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타 다른 죄목에 의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에서는 이런 변론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심 재판관들은 상관의 명령에 관계없이 아히만 스스로가 자신의 상관이었으며 유대인과 관련된 문제에 그가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범죄를 유죄로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불합리한 명령, 반인륜적인 명령에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판결 후 여러 구명운동과 청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흘 후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쟁점들의 법리적 내용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재판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판단이 조직론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국가 조직과 정부 조직은 동일시될 수 없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조직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조직은 국민 개개인의 생존은 말할 것도 없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운영을 맡은 정부 조직은 그런 국가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국가 운영의 목적인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전쟁을 2번씩이나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독일과 독일인들은 1949년에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기본법 제1조 1항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 불가침이며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나치 시대의 홀로코스트를 염두에 둔 문장입니다. 국가라는 조직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놓았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목적이고 국가 조직은 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 조직과 그 조직을 움직이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해야만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치 시대의 히틀러 정부나 조직 폭력배와 같은 제국주의 정부가 다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조직을 설계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일방적인 결정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품위제도를 보겠습니다. 품위제도는 권력을 피라미드 정점으로 집중시켜서 상명하복의 제국주의적 조직 문화를 공고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적 성찰로 승화시켜서 조직의 정점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해체했습니다. 집중화된 권력을 해체하는 것. 이것을 독일인들은 혁명과 전쟁이라는 쓰라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함께 토의하고 합의해가는 열린 구조의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병우 스캔들, 최순실 스캔들, 지금까지 나온 온갖 부정부패의 스캔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조선시대 구중궁궐의 암투와 같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왕궁처럼 설계되어 있는 저 청와대와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성과 창의성이 높은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강력한 제국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독일은 피라미드 정점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어떻게 해체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0,000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모든 권력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몰려 있으면 그 권력자는 자기 마음대로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제국주의적 조직 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처럼 설계되어 있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는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류 역사는 국가 간의 생산성 경쟁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려면 반드시 철저한 반성적 성찰이 요구됩니다. 독일인들에게 반성적 성찰의 역사는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폴레옹은 1804년 황제로 즉위한 후 과거 프랑스의 영광을 운운하면서 유럽 전체를 경영하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그런 프랑스에 대항해서 싸웠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대륙의 대부분이 나폴레옹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을 중립화시키기 위해 동맹을 맺은 대가로 하노버를 프로이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대신 나폴레옹은 라인 강변에 있던 여러 소규모 제후국들을 라인 동맹으로 묶어 프랑스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독일어권에 산재해 있던 여러 제후들의 느슨한 연합체로서 800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던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바다 건너편 영국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회유하기 위해 프로이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노버를 다시 영국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노버는 원래 영국 왕가가 상속해왔던 땅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은 영지를 주었다 뺏은 나폴레옹에게 격분했습니다. 프로이센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프로이센 군대는 선대 왕이었던 프리드리 대왕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용감한 군대였습니다. 군기가 엄격했고 철저히 훈련된 병사들이어서 자부심이 컸습니다. 프로이센은 전쟁을 통해 하노버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이센은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때가 1806년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나폴레옹도 기다리던 바였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지금의 동독 지역인 예나에서 그리고 아우어슈테트에서 프로이센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일방적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은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괴멸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의 아우구스트 왕세자와 그의 부관인 클라우제비츠를 포로로 잡았고 순식간에 베를린을 점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프로이센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괴멸적으로 패배당하여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1806년이었습니다. 65년의 세월이 지나 1871년 통일된 독일 제국이 탄생하기까지 프로이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칼럼의 요지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독일 땅은 360여 개의 영지로 나누어져 있던 소규모 국가들이 70여 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제국주의적인 봉건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국가들이 난립하던 19세기 전반에는 봉건 제도에 의한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괴테의 파우스트와 같은 책도 출판되기 전에 검열을 받아야 했고 그 내용을 수정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추구하던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철저히 억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독일과 자유 독일을 열망하던 대학생들은 예나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국 집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1817년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적인 대학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귀족들의 억압적인 행태에 저항하기 위해 당시 권력자들의 인형을 만들어서 불태우는 화형식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불만과 고통이 극에 다다랐을 때 프랑스로부터 불똥이 튀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1848년 2월에 혁명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 혁명의 소식이 라인강을 건너오면서 독일 전역은 집회와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언론과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외치고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를 구성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농촌에서는 성곽을 불태우고 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귀족들은 개혁하겠다는 것과 헌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1848년 3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해 5월에 최초로 국민의회를 소집했고 입헌 군주국의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프로이센의 왕을 새로운 제국의 황제로 임명하기로 했지만 그는 황제의 관을 민중들이 아닌 소속 제후들로부터 받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왕은 민중들을 개, 돼지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황제의 관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프로이센의 왕과 귀족들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민중을 무력으로 제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3월 혁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독일은 거짓말처럼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헌법은 폐기되었고 다시 독재적인 절대 왕정 국가로 복귀했습니다. 혁명의 실패로 많은 민중들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제도가 이전의 상태로 회귀했지만 이런 와중에도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은 독일 지역의 여러 제후국들에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이센에서도 커다란 변화의 물결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보면 농노해방이라는 사회개혁, 근대적인 대학교 설립이라는 교육개혁, 분권화된 자율조직의 군대개혁이라는 세 가지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3대 개혁, 즉 사회개혁, 교육개혁, 군대개혁 중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군대개혁입니다. 군대개혁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맡은 사람은 1857년 군 참모장으로 임명된 몰트케 장군이었습니다. 몰트케 장군은 프로이센 군대가 나폴레옹 전쟁에서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군대의 엄격한 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결론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상관의 명령을 적군보다 더 무서워할 정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명령은 그대로 실천되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전투가 시작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명령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지휘관과 병사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패배의 핵심이라고 몰트케는 생각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오합지졸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전투 현장에서 매우 자율적으로 때로는 게릴라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프로이센 병사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몰트케는 프로이센 군대가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게 하면서도 전투 현장에서 자유롭게 판단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는 남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이센 군대가 전투력을 향상시키려면 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병들의 교육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투에 임하면 이미 계획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사령관의 명령보다 전투에 임하는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했습니다. 전쟁의 목적을 철저히 익히고 세밀히 계획하고 훈련하되 전투 현장에서는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실행하도록 장병들의 교육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몰트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삶의 신조이자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원칙 위에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인류 역사상 군인이 남긴 언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적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봅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원칙 위에 있다. 상관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해체하여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그것도 군대에서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의 개념이 탄생했으니까 말입니다. 군인들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기 개념이 극복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야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늘 붙어 다니던 치명적인 후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그 후 프로이센 군대는 덴마크와의 전쟁,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프랑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와의 마지막 전쟁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직접 이끄는 스당 전투에서 황제를 포로로 잡은 프로이센 군대는 파리로 진격해 들어가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1871년 1월 드디어 독일어를 쓰는 모든 지역에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제외한 영토를 통합하여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야만적이었던 독일인들이 통일된 국가로서 세상에 첫 명함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프로이센 군대는 통일 독일의 제국 군대가 된 이후에도 날로 강력한 전투력을 갖는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그 넘쳐나는 힘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는 바람에 그 힘을 잘못된 곳에 쓰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시대에도 하부 단위 조직과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즉 각자에게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하면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사상은 현대 독일 군대의 필드 매뉴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아우프트락스탁틱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위임 전술 또는 임무형 전술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에서조차 상명하복의 전통을 합리화하여 분권화된 자율조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것을 영어권에서는 상관의 불합리한 명령과 지시에 대하여 부하들이 반대할 수 있는 의무, 즉 obligation to dissent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상관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보다 더 이성적인 대화와 보다 더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조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청와대에서부터 우리 동네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굴비처럼 꿰어 있습니다. 오로지 상명하복으로만 이어지는 이 치명적인 후진성은 헬조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해체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품위제도에 의해 상명하복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조직, 행정조직, 심지어 시민단체들까지도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품위제도에 포획되어 있는 일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인들의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제국주의적인 조직 문화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몰트케 장군이 생각해낸 조직의 분권화와 자율성이라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